안녕하세요. 로블록스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개발을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된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사실 우리는 로블록스를 보통은 그냥 게임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로블록스가 가장 유사한 건 사실 유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가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린 유튜브를 KBS나 MBC와 같은 방송국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유튜브는 그냥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거죠. 마찬가지로 로블록스 역시 로블록스라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게임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즐기는 형태가 아닙니다. 로블록스는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채널에서 동영상을 즐기는 것처럼 체험이라는 어떤 다양한 3차원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다중 접속의 사용자들이 즐기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블록스를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틀린 표현이고 로블록스는 3차원 컨텐츠 공유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로블록스는 현재 굉장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성공한, 즉 상업적으로 성공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블록스의 장점은 서버 호스팅이나 멀티플레이어 네트워킹과 같이 단순히 게임 개발만 하고 싶고 게임의 어떤 원칙이나 원리만 만들고 싶은데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의 어려움을 느낄 때 로블록스로 간단히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다면 굉장히 쉽게 사용자들의 반응과 실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사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게임의 어떤 창작만 하고 나머지 뭐 서버 호스팅이나 멀티플레이 네트워킹 같이 좀 우리가 다루기 어렵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로블록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몰입도 높은 게임 플레이 경험 창작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소셜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허브 역할을 하는 로블록스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로블록스 개발자 포럼은 개발 관련 온라인 게시판을 제공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발자 그룹을 생성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기본적인 컨텐츠 관리는 플레이어가 체험을 만드는 데 개입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유튜브처럼 일반적으로 그 어플에 들어가서 원하는 체험을 클릭해서 그 체험에서 3D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공하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테스트하는 어떤 체험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마치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테스트 영상을 유튜브가 올렸지만 실제로 유튜브는 그 이후로는 정말 공식적인 영상들은 거의 올리지 않고 있고 그냥 거의 참여자의 동영상을 그냥 공유하는 그런 기능만 제공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 때문에 이런 컨텐츠 공유 플랫폼의 특징이 검토 과정이나 어떤 그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올릴 수는 없고 적어도 로블록스는 대다수 초등학생이 즐기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즐길 만한 위주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로블록스에 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로블록스는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반복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일단 루아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루아 언어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크립트 언어는 바로 파이썬이죠. 파이썬과 굉장히 유사하고 문법도 파이썬과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컴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컴파일하지 않고도 그냥 파이썬 자체가 실행 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것을 통해서 코딩과 테스트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빠른 프로토타이핑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툴박스의 재료,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도시를 넣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차를 두고 그 차를 바꿔 타면서 예를 들어 로블록스의 GTA 같은 게임 개발을 만든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의 물리적 어떤 그 이동을 제어할 이동을 제한하는 건물과 도시
모델도 공짜로 제공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탑승하고 전진, 후진,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탑승하는 순간 마치 그 사용자들의 아바타들이 차에 탑승한 것 같은 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무료 자동차 어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퀄리티 있는 게임을 만들기는 로블록스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난 로블록스를 통해서 간단히 이러이러한 게임 속성을 만들어 볼 거야,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사용자들은 어떤 거에 즐거워하고 어떤 거에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개발 시간도 매우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 제작 툴인 트레이너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또 로블록스가 지원하는 다양한 건물들을 위치시킴으로써 도시 매핑을,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제작된 수많은 플러그인의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션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액션을 위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어떤 플러그인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게임 개발 필요한 어떤 특수 기능 같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진 플러그인들을 우리가 그냥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되어 있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자체 제작한 플러그인 등을 공개를 하고 실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 예를 들어 파이썬 프로그래밍 경험이라든지 유니티 프로그래밍 경험에 비춰본다면은, 파이썬이나 사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 개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링, 심지어 네이버에 검색해도 굉장히 쉽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로블록스는 개발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영문으로 검색을 해야 되고, 또 그 검색하는 방식 또한 그 양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파이썬의 유니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로블록스 개발 쉽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접 개발해놓은 입장에서는 로블록스에 필요한 어떤 코드나 샘플들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로블록스 개발이 쉽다고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로블록스 프로그램을 위한 그 서적도 사실 초등학생 대상, 중학생 대상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아서 개발자들이 전문으로 볼 만한 어떤 책자도 사실 찾아보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로블록스를 처음 공부할 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구글링이 도저히 나오질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책으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책은 제가 한번 봤던 것들을 다시 찾아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동영상은 한번 흘러간 걸 다시 찾으려면 검색하기도 어렵고, 또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웹사이트나 아니면 웹문서로 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로블록스가 단순히 쉬운 프로그래밍은 아니다. 다만 로블록스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좀 복잡하고 우리가 귀찮은 작업들, 돈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유니티나 다른 파이썬으로 게임 개발하는 것과는 사실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성형 AI 때문에 사실 로블록스의 개발 코드들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아 언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샘플 코드를 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샘플 코드들이 로블록스의 버전 업데이트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 최신 코드인지 최신 적용된 기능 버전인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로블록스의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블록스 엔진 구성입니다. 먼저 네트워킹입니다. 서버 호스팅이 자동으로 구성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로블록스의 최대의 특징이라고, 장점이라고 봅니다. 최대 100명 플레이 접속이 가능하고, 액션이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좀 서버 버퍼로 인해서 한 20-30명 정도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 가까운 이런 제가 알기론 가장 동접이 많은 컨텐츠가 라이벌이라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내에 있는 라이벌이라는 체험 콘텐츠는 FPS 게임인데,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체험에서 100명 이상 플레이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대기방 같은 체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대기방에서 예를 들어 난 3대3 플레이를 할 거야 그러면은 그 3대3 플레이를 위한 또 다른 체험을 체험 내에서 자동 생성해서 모든 유저들 거기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본다면은 뭐 대규모 공성전, 뭐 2, 300명이 동시 접속해서 어떤 뭐 전투를 치르는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보통 MMORPG 혹은 다양한 FPS 게임들, 일반적인 상업용 게임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서버 호스팅의 기능들은 충분히 로블록스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서버가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버벅이기도 하고 특히 인기 있는 게임들은 특정 시간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동적 물리 엔진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튕겨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게임 엔진들은 이런 그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특장점은 제가 보기엔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팅 쉐이더, 안개, 뭐 파티클, 실시간 라이팅, 섀도우 맵 등 기본적으로 게임을 구성할 때 다양한 효과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레벨 오브 디테일. 레벨 오브 디테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건물 하나에 한 20메가짜리 모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걷는 유저라고 한다면 한 번에 건물을 보는 경우는 뭐 건물이 막혀 있는 거 제외하면은 뭐 10개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늘을 나는 게임이라고 할 때 하늘을 날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순식간에 뭐 1000개 이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1000개 이상이라면은 20메가라면은 어떻게 되죠? 20기가인가요? 네. 사실 20기가를 한 번에 렌더링 하는 거는 대부분의 컴퓨팅 파워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굉장히 좋은 컴퓨터도 그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린 FPS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플레이어와 거리가 떨어진 건물들은 레벨 오브 디테일, 그러니까 그 디테일의 레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뭐 100m 가까이 있는 건물은 원래대로 보여주고 1000m 멀리 있는 건물은 뭐 20메가의 디테일이 아니라 한 200kB의 디테일만 표현해도 건물의 외형이 그대로 보이겠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 건물의 여러 가지 용량이 낮아지는 그런 디테일의 레벨들을 설정하고 나면은 실제 렌더링 과정에서 카메라가 멀어진 애들은 그거보다 작은 용량의 레벨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메라가 하늘에 떠 있거나 하늘을 나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물이 보이지만 그 사물들을 가장 용량이 작은 레벨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화면도 그럴듯하고 실제 컴퓨팅도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거를 LOD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사실 LOD는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돼 있고 사실 게임에서 프레임 레이트는 게임의 유저의 상호작용 경험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게임 유저의 상호작용의 경험은 사실 그 게임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고화질 게임이라도 버벅이고 느리고 버퍼 생기면 네, 당연히 그 게임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혹은 그렇게 버퍼 생기지 않도록 최소 1500만 원어치의 고가 컴퓨터를 고성능 컴퓨터를 마련해야지만 플레이 가능하다? 당연히 플레이어들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LOD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가 있는 맵의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화의 중요 요소죠. 거의 절대적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적화. 물론 로블록스에서 LOD 구성을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로블록스는 캐주얼 게임 위주로 만들고 캐주얼 게임을 만들면서 LOD까지 구축하면서까지 굉장한 열을 들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뭐 유니티라든지 아니면은 언리얼에서 특히 언리얼 같은 경우 대규모 맵의 게임들을 많이 만들죠. 그런 게임에서는 이런 LOD를 구축하는 게 사실 게임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로블록스로 간단한 프로토타입의 게임을 만들면 LOD 설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LOD 설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우리의 어떤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블록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PC와 모바일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로블록스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사실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임 두 개를 꼽으라면 아마도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블록스는 좋은 게 한 명은 PC에서 하고 한 명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같은 체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엑스박스, 뭐 VR 헤드셋까지 전부 다 동일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다만 VR 헤드셋의 경우에는 VR 헤드셋으로 체험을 열어놓은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 헤드셋은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사실 플랫폼,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뭐 체험을 다르게 갖는 게 아니라 같은 체험 공간에서 다른 플랫폼끼리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데스크탑 외 환경 위에서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기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뭐 어떻게 터치 인터페이스라든지 작동을 할지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로블록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 무료입니다. 물론 뭐 유니티도 무료고 언리얼도 무료지만 그것들을 실제 서버를 달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때부터 유료화되죠. 그리고 뭐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경우는 특정 사용자 유저나 뭐 부스 판매량에 따라서 유료로 전환되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블록스는 서버 비용 무료, 게임 엔진 사용 무료, 소셜 페이지 사용 무료, 그리고 지금 6천만 명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일 사용자들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PC방에서 거의 친구들을 만나고 PC방에서 밤새던 그 첫 세대가 바로 저입니다. 그 PC방에 아마도 밤샘을 시작하게 만든 건 아마 디아블로이지 않을까 싶은데, 디아블로 2가 PC방에서 엄청 흥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아블로 2를 했었는데, 그런 세대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임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입니다. PC방 점유율이 로블록스가 우리나라에서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PC방에서 초등학생 사용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뜻과 동일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초등학생 이후에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너무 유치하고 너무 재미없어서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다르다. 하지만 그 사용자가 다르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유저의 숫자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굉장하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여전히 초등학생, 제가 알기로는 10대로 알고 있어요. 10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플이 몇 년째 계속 1위 혹은 2위로 다투는 게 바로 로블록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합니다. 단순히 초딩 게임으로 무시할 게 아니라 로블록스에서 가상화폐가 있고 그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금액도 엄청나고, 이 때문에 실제 초등학생 개발자들이 수백억을 버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로블록스라는 자체가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게임 자체가 너무 쉬워지고 게임의 재미를 잃기 때문에 대다수 유저들은 화폐를 본인의 아바타를 꾸미는 데 사용하고, 대부분 게임에서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폐 사용이 많지는 않을 수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용한 화폐는 개발자가 벌어들이고 그 화폐가 일정 금액이 되면은 그거를 다시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로블록스는 하나의 어떤 가상 공간 내 금융 플랫폼으로서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인 로블록스 스튜디오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 설치하는 건 간단합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을 해서 해당 다운로드 받아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 상태에서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로블록스에서 일반 계정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 스튜디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생성하시고 그 계정의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템플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템플릿은 비어있고, 뭐 모던 시티, 빌리지, 캐슬, 그리고 뭐 레이싱, 파이럿 아일랜드와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할 때 볼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필요시 리소스들을 불러와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로블록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게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플레이 될 것이다, 사용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임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한다면 쉽게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템플릿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템플릿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로딩 시간 이후에는 게임 에디터가 아래와 같이 열리게 됩니다. 게임 에디터 구성은 다음과 같고 여러분들이 보통 3차원 에디터에서 보시는 그런 메뉴와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홈, 모델, 아바타, 테스트, 뷰, 플러그인이라는 그런 상단의 탭이 있고 관련에 따라서 중요 기능들이 이렇게 아이콘을 표기가 됩니다. 먼저 플레이 테스팅입니다. 홈 탭에 가보면은 파란색 플레이가 있고 이 작은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서 이거를 런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플레이와 런은 다른 기능을 갖는데 플레이는 지금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실제 게임으로 플레이하는 개념이고 런은 그냥 여러분이 만들어 있는 멈춰 있는 이 화면이 그냥 플레이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뮬레이션 뭐 파트들이 어떻게 잘 붙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그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바타를 이동하면서 실제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고 런을 하게 되면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멈춰 있는 어떤 보통 이런 모델들을 하나하나를 파트라고 표현합니다. 로블록스에서 이런 파트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일종의 이미지생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에디터 메뉴 크기 상단 탭 보겠습니다. 먼저 홈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편집되겠죠. 두 번째, 모델입니다. 모델은 이동, 크기, 회전을 제외한 구성에 필요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아바타는 아바타 관련 기능이고 외부 3D 모델 임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의 경우에는 로블록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체험에 들어올 때 자신만의 아바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로블록스는 체험에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생성한 아바타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게임 테스트 기능입니다. Run on Play의 두 가지 옵션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Run은 블록과 주의 요소 간의 발생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플레이는 실제 아바타를 플레이해서 게임 플레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뷰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창 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그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 제공하는 애드온과 아니면은 새로운 커스텀 기능,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이동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동은 게임 플레이 시가 아니라 그냥 개발 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FPS 게임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W, 전진, S, 후진, A, 좌, D, 우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E와 Q를 누르게 되면 위로 이동하고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Shift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 이동 시 움직이는 변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좀 세밀한 디테일하는 그런 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고 커서를 이동하게 되면 카메라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 휠로 카메라의 줌인, 줌아웃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카메라를 이동해서 실제 맵을 돌아다니면서 파트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객체, 즉 파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걸 포커싱하기 위해서는 객체 선택 후 F를 누르게 되면은 그 객체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파트들이 혼재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파트인지 잘 모를 때는 특정 파트를 선택해서 F를 누르게 되면은 그 파트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특정 파트를 찾을 때는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구조를 다시 또 말씀드려보면은 여기에는 아웃풋, 그러니까 이건 기본 창의 구조인데 아웃풋은 일종의 로그들이 출력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에러 같은 것들이 나게 되면 여기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탐색창의 경우에는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스크립트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파트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y First Part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홈의 파트 있죠. 여기 아래에 보면 파트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고 기본 파트의 형태는 큐브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중앙 위치에 그 파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F2라든지 우클릭을 통해서 리네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트의 명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D 게임에서는 이러한 그 3차원 객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또한 2D와 다르게 이 3차원 객체들은 서로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차일드와 패런트 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카메라가 찾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때문에 이런 파트들을 관리할 때, 그러니까 즉 객체들을 관리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명칭으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파일명, 그 객체의 이름만으로도 그걸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로블록스 파트 장명은 파스칼 케이스 방법에 따릅니다. 이 규칙은 첫 번째 글자의 대문자를 사용하고 다른 글자로 변경이 되면 다시 또 대문자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존이란 뜻은 엔드 존 역시 E와 Z를 대문자로, 빨간색 브릭이란 뜻은 R과 B를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따라주면은 아마 다른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질 때 아마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프로퍼티 창입니다. 프로퍼티 창은 여기 아래, 익스플로러 아래의 창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객체가 가진 속성, 그러니까 즉 파트가 가진 속성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색, 그림자 여부, 매트리얼, 반사율, 투명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사율이나 투명도를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하나의 동일한 색깔을 가진 객체라고 하더라도 빛 반사가 심해지면은 얘의 표면은 매끄럽거나 뭐 금속 재질로 표현할 수 있고, 반면에 빛 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은 나무와 같은 빛 반사가 되지 않는 투박한 재질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물론 텍스처를 통해서 그 텍스처를 나무 텍스처로 바꾸게 되면 더욱더 그럴듯할 겁니다. 프로퍼티 보시면 먼저 브릭 컬러입니다. 어피어런스 쪽에 브릭 컬러는 파트의 색깔을 의미를 하고요. 캐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표시할지 여부입니다. 그림자 표시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림자 표시 여부의 기능이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매지컬한 어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림자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명의 변경에 따라서 그림자의 형태도 변화하죠. 보통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이런 그 조명에 따른 그림자 생성 여부 자체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 맵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예 필요 없는 공간들은 아예 이런 섀도잉 연산에서 빼버린다면 훨씬 더 게임의 최적화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서 얘는 굳이 필요 없는데 라고 싶은 애들은 이 섀도우를 끄는 게 오히려 더 게임에 유리한 거죠. 물론 이 그림자를 끄게 되면은 약간 비현실적인 어떤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감이나 깊이감이 현실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컬러의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컬러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값을 줘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라든지 아니면 금속 재질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명칭을 통해서 매테리얼 설정을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단순히 빛 반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영향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색깔만 고르라도 외형에 따라서 그 텍스처 같은 것도 변경되는 것도 로블록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가 폭발이 일어나는 공간이 뭐 예를 들어 금속으로 막혀 있다, 나무로 막혀 있다. 그거에 따른 약간의 사운드 변화 같은 것들도 로블록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턴스라든지 트랜스퍼런시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질 반사율을 따로 설정할 수 있고,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높이게 되면은 그 객체가 투명해지겠죠. 그러한 투명도를 의미를 합니다. 투명도가 0이라면은 100% 다 보이는 형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분입니다. 아카이블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 상에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아카이브 자체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것들을 계속 복제할 수 있는 거죠. 락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체험이 되는 플레이 당시에 이런 리소스들이 로컬 컴퓨터에 복사가 되게 되잖아요. 이때 락드를 걸어놓게 되면은 이러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유적이고 가치가 있는 에셋들을 유출할 수 있는 걸 막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락을 걸게 되면 여러분들의 에셋을 유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지금 아까 my first part, 그러니까 파트 객체의 네임이고요. 페어런트는 이 파트가 위치해 있는 어떤 부모 파트일 수도 아니 있을 수 있고 워크 스페이스와 같이 지금 작업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작업 공간 내에 있습니다. 페어런트가 워크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최상단에 지금 파트가 위치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통 3D 게임에서는 하나의 객체 아래 굉장히 많은 잔여 객체들을 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산에 유리하고 실제로 관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3차원 모델이 있고 자동차는 3차원 모델에서 바퀴는 굴러가잖아요. 그럼 바퀴는 독립적인 모델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바퀴가 굴러가면서 특정 축으로 회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문은 특정 하나의 축에서 열고 닫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특정 각도씩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트렁크까지 포함하면 총 5개의 열고 닫는 파츠가 있고 그리고 한 개의 축에 고정돼서 돌아가는 4개의 파츠가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자동차 모델과 추가적인 문 4개, 트렁크 하나, 바퀴 4개면 총 10개의 파츠가 필요하죠. 이 경우 각각의 파트들이 워크스페이스 자체에서 그냥 하나하나 따로 논다면은 예를 들어 자동차를 10m 이동시키면은 그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로 10m를 똑같이 이동시켜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 모델이 있을 때, 카 모델이 있을 때, 카 모델 아래 뭐 도어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도어 모델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타이어 모델 또 이렇게 위치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칼을 예를 들어 10m 이동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 엔진들의 특징들은 잔여 모델도 동시에 부모 모델이 적용받는 어떤 이동, 회전, 스케일 변환을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어디든 이동시키던 사실 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카라는 부모 객체 아래에 있는 잔여 문과 잔여 타이어는 같이 이동하고 같이 회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객체는 하나의 어떤 뭐 객체, 예를 들어 컴퓨터, 자동차, 아파트, 하지만 그 아파트 아래 수많은 객체가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라도 묶게 되면은 그 객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갖는다 볼 수 있어요. 또한 뭐 예를 들어 그 자동차 지울 거야 라고 한다면은 사실 카를 지우게 되면 카에 연관된 파트들을 다 찾아 지우는 것보다는 그 카 자체만 지우는 게 더 쉽겠죠. 한 번만 지우면 되니까 코드상에서도 그 카를 지우게 되면 카가 가지고 있는 잔여 그런 파트들은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같이 관리할 필요 있는 것들은 하나의 부모 밑에 넣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로봇이라고 볼까요? 로봇의 뭐 몸통과 팔과 다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로봇의 중심이 되는 게 뭐 몸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로봇이라는 비어있는 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다가 나머지 요소들을 전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상위 개념을 잡을 수 없다면 그냥 비어있는 파트 하나, 아무것도 없는 파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로봇이라는 어떤 그 객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3축 기준, X, Y, G 이렇게 3개의 축 기준으로 크기가 변경됩니다. C프레임과 여기 오리진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각각 뭐 객체의 위치나 회전 각도 등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C프레임은 그냥 현재 객체의 위치나 각도라면 오리진은 객체 중심, 객체 중심의 기준 회전 각도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C프레임과 오리진의 차이는 예를 들어 피벗의 값이 변경되게 되면 좀 다른 값을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피벗을 300 그러니까 그 x축을 3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경우에는 오리진과 그리고 C'의 값이 변경이 됩니다. 참고로 피벗은 이동 및 회전 시 중심점의 좌표라고 보시면 돼요. 피벗이 바뀌게 되면 회전 성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들은 좀 말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에디터 상에서 값을 변경해 가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콜리전입니다. 콜리전은 충돌 시 체크하는 여부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can collide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지금 can collide가 false이죠. can collide는 뭐냐면은 두 개의 객체가 충돌할 수 있다 없다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can collide가 true라면은 지금 보시면은 커다란 아래에 있는 큐브에 작은 6개인가 5개의 큐브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면 뭐예요? 통과한 거잖아요. 충돌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 시 이거를 서로 밀어내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는 can collide 성분으로 조절할 수 있다. false로 하게 되면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can touch입니다. can touch는 실제 얘를 터치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나 안 하냐의 여부입니다. 왼쪽의 경우는 can touch를 true로 하고 can touch true일 때 어떤 하늘색 큐브가 부딪힌 파츠의 색깔을 변경하는 코드를 집어넣은 거고요. 우측의 경우에는 이런 그 파츠들이 충돌 또 can collide도 false이고 can touch도 false이기 때문에 can touch일 때 이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can touch의 true일 때 함수,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면은 모든 파트를 can touch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can collide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 물리 현상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여부를 이 속성만으로 하지만 can touch는 그냥 이벤트의 온오프 정도 기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can touch로 열어놓고 실제 그 이벤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기능적으로 똑같진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섀도우를 끄는 것처럼 can touch를 사용하지 않은 파트들이 can touch를 하게 되면은 터치할 때마다의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겠죠. 그게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컴퓨팅 연산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게임이 느려지게 되고 사용자의 그런 경험이 안 좋아지게 되고 게임을 안 하게 되겠죠. 게임 해보시 알겠지만 게임 콘텐츠가 너무너무 재밌어도 그게 느려 터져 있거나 아니면 버그로 계속 꺼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는 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앵커입니다. 앵커 개념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닻이라고 하죠. 앵커는 닻이죠.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닻이 그 바다의 그 바닥에 닿게 되면서 그 닻은 굉장히 무겁고 배가 물에 따라 완전 표류하지 않고 그 닷을 통해서 그 닷과 줄 길이 밖으로 배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객체에서 앵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베이스 템플레이트에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퍼티 앵커를 false로 하게 되면은 플레이를 하고 나면은 이 객체는 그대로 바닥으로 깔아앉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 자체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얘를 can collide를 false라고 한다면은 충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바닥으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그 프로퍼티에서 포지션 위치를 보시면은 이쪽에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는 위아래 축이 Y축이거든요. 이게 Y축의 증가량, 그리고 이쪽이 Y축의 감소량입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뭐가 증가하게 될까요? 예, 마이너스 축의 Y축으로 계속 마이너스 1, 2, 3, 4, 5, 6에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계속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 뭐죠? 초당 9.8mm죠.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앵커를 활성화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기와 같이 공중에 이게 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Select, Move, Scale, Rotate입니다. 컨트롤 1, 2, 3, 4로 각각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1을 누르면은 Select 모드, 컨트롤 1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파트에서 이러한 형태의 화살표, 그 스케일은 이러한 원, 로테이트는 이러한 서클 같은 게 출력되게 됩니다. 일단 Select는 파트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Move의 경우에는 각각의 축으로서 예를 들어 여기 파란색을 클릭을 하고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파트가 이동해요. 그쪽 축으로만. 그리고 빨간색을 잡고 이동하게 되면 이 축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을 잡고 이렇게 위아래로 당기게 되면 그 축으로만 이동하게 돼요. 왜냐면 3차원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 오른쪽의 축에 대한 값의 개념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X, Y, G축으로의 이동을 조절해서 이 파트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3차원 아마 에디터를 해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안에 익숙하기는 어렵고 좀 개발을 최소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봐야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을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RGB라는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있죠. 보통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우리가 모니터에서 어떤 색상을 만드는데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 순서와 마찬가지로 RGB 순서대로 R은 X축, G는 Y축, B는 Z축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X, Y, G축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그래프상에서 본다면 보통 여기가 X면은 여기 G축인 부분이 보통 Y인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3차원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Y축이 그 지표면과 수직인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축은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게임 내 아바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 Z축의 증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X축은 Z축의 증가 방향인 동시에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뭐 캐릭터상의 왼쪽 혹은 오른쪽이 결정이 되는데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좌표에 따라서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른쪽 왼쪽 여부는 X축의 플러스 방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잡고 당기면 X축으로 스케일이 늘어나고 파란색을 잡고 당기면 G축으로 스케일이 늘어나고 Y축을 잡고 당기면 Y축으로 스케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쭉 늘어나는 형태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하늘색 길다란 큐브는 Y축으로 늘리거나 아니면은 X축으로 늘린 다음에 로테이션 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로테이트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서클을 잡고 Y축의 회전, X축의 회전, G축의 회전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표계입니다. 지금 위 좌표계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와 중지 제하고 나머지를 한번 손가락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할 겁니다. 오른손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엄지가 이쪽 방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검지를 이렇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Z축은 중지는 이렇게 앞으로 빼볼게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두 손가락은 이렇게 잡혀 있겠죠? 이게 지금 참고로 오른손입니다. 라이트예요. 오른손 좌표계, 로블록스는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손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한다면은 엄지는 뭐예요? X좌표. 그리고 검지는 Y좌표. 그 다음에 중지는 Z좌표가 됩니다. 결국 오른손 좌표계는 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고로 지금 이 방향은 모두 플러스 축의 방향입니다. 플러스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X와 Y축을 맞춰놓고 Z축을 뻗어 보겠습니다. 그쵸? 그 상황에서 Z축이 여러분의 쳐다보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Z축의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중지의 방향이 여러분이 쳐다보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X축은 어디에 있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X축의 플러스 방향은? 여기서는 왼쪽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오른손 좌표에서는 Z축의 방향이 전진 방향일 때는 X축은 좌측을 바라보고 있다. Y축은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프트를 한번 해볼까요? 레프트. 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프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레프트입니다. 레프트는 왼손을 했을 때 엄지가 X, 검지가 Y라면 Z축은 앞쪽을 가리키겠죠? 레프트와 라이트 모드 Y와 Z 방향은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죠? 여러분 두 손 한번 해보세요. 라이트와 레프트 다 펴고 한번 해보시면은 오직 Z축과 Y축을 맞추게 되면 X축의 축매의 방향만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Z축이 전진이다 싶으면은 왼손 좌표계에서는 X가 X축의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고 반면에 오른손 좌표계에서는 Z축이 전진 방향일 때 X축은 좌측을 가리키고 있다. 이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유니티에서는 이 축의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유니티에서는 보통 요 레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보통 포워드와 라이트 벡터가 정의가 되면은 관련된 어떤 그 카메라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로블록스에서는 이렇게 라이트, 그러니까 즉 오른손 좌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동과 스케일링 회전이 모두 포함된 만능 툴이고 이 원뿔을 사용하게 되면 Y축상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만 저는 사실 이게 잘 그렇게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3D 뭐 에디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냥 각각의 컨트롤 1, 2, 3, 4를 통해서 회전 스케일링, 이동 회전 스케일링을 각각 제어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에 맞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이 규칙성을 찾게 된다면은 사실 파트들의 이동이나 거리는 전부 그냥 그 프로퍼티에서 그냥 숫자 값으로 제어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훨씬 더 규칙적으로 파트들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프로젝터는 기본적으로 저장과 출시를 할 수 있어요. 저장은 그냥 RB, XL이나 확장자로 프로젝터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혹은 로블록스 서버 자체에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로블록스 스튜디오 개발 환경이 바뀌어도 동일한 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로블록스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장 시 서버에 저장되는 것 때문에 약간 버벅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마련이니까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버에 알 수 없는 에러부터 내 컴퓨터를 또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출시는 퍼블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즉 체험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남들이 그 체험에 접속해서 그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퍼블리시를 하시면 되겠죠.